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양난 이후 정치 운영의 변화, 그러니까 조선시대 후기에 정치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표를 띄워드리도록 하겠는데, 연표죠.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외웠을 태정태세, 문단세, 그 중에 이제 인조부터 철종까지를 좀 제가 띄워놔봤습니다. 그래서 각 시기별로 이제 조선시대 후기로 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조 때 이제 인조가 인조반정을 통해서 광해군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게 되어지죠. 그리고 광해군의 중리배교 정치에 반대해서 친명 배금의 정책을 펴다가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을 통해서 결국에는 후금, 청나라에게 패하고 청나라에게 형식적인 사대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조의 두 명의 아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소현세자는 청나라에 가서 보니까 청나라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발달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청나라의 모습들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조선도 더 발전된 나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더 발달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을 꾸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돌아온 소현세자는 반면에 옛날에 삼전도에서 치욕을 당했던 인조의 입장에서는 뭔가 청나라의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는 큰아들 왕위를 이을 소현세자가 마땅히 좋아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또 이제 이간지라는 세력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조가 소현세자를 어쨌든 제거했다라고는 좀 힘겠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거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갑작스러운 의문의 죽음을 소현세자가 당하게 되어지고, 그 뒤에 이어서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이 왕에 오르니 그 사람이 바로 효종이 되겠습니다. 효종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제 북벌을 강력하게 이제 추진하려고 했지만, 그게 실제적으로는 청나라가 워낙에 강성하기도 했고, 실제 북벌을 얘기했던 같은 서인 세력들이 진짜 북벌을 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북벌을 이야기해야지만 자신들의 권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권력 유지 차원에서 북벌을 이야기한 건지 알 수 없는 서인들 덕분에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북벌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종이 죽은 다음에 현종이 왕에 오르게 되어지죠. 이 현종 때 그 유명한 예송 논쟁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송 논쟁, 예법, 상복을 몇 년 입을 것인가를 가지고 싸우고 서인과 남인으로 정권이 바뀌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두 번의 예송 논쟁이 현종 때 일어나게 되고요. 현종 다음에 숙종 때는 환국, 그래서 국면이 전환되는 거예요. 확 바뀌어요. 왜 바뀔까요? 그렇죠. 숙종이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신하들의 힘이 되게 센 시대란 말이에요. 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막 신하들의 좌지우지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숙종이 왕권을 좀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권력을 얘네한테 줬다가 얘네한테 줬다가 얘네한테 줬다가 줬다 뺐었다 하면서 우리 신하들이 왕을 좀 바라보게, 왕이 누구한테 정권을 넘겨줄까라고 하면서 왕의 권위를 높이는 방법이 있었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숙종 때 왕권이 많이 올라갔다라고는 하지만, 그에 대한 뭔가 부작용으로 붕당 간에 아주 원수지간이 되고 마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는 경종이죠. 경종은 장희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숙종은 여자 관계가 좀 복잡했죠. 숙종의 이제 장희빈, 희빈 장씨의 아들이었던 경종이 왕에 올랐지만 몸이 약해서 이제 금방 죽게 되어지고, 최씨, 숙빈 최씨, 원래 무술이 출신이었다고 하죠. 예전에 드라마로도 나와있던 동희. 그래서 숙빈 최씨의 아들인 영조, 그러니까 경종과는 배다른 동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조가 왕에 오르게 되어지고 이제 탕평책을 실시하게 되어집니다. 영조와 영조의 아들인 사두세자도 정말 가슴 아프게 이제 어쨌든 아버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서 죽고, 손자인 정조 때까지 이제 탕평정책이 이어지죠. 실제는 숙종 때도 이제 탕평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탕평에도 뭔가 인재들을 고루고루 쓴다라고 하는 탕평의 의미에 좀 더 가까운 이제 왕을 두 명 뽑으라면은 영조와 정조가 되겠고요. 그래서 영조 때 완론탕평, 정조 때 줄론탕평 이렇게 나가다가 정조가 이제 갑작스럽게 승하한 후에 순조, 헌종, 철종 때 약 3대 60년간은 세도 정치를 이어지면서 일당 전제와 노론이 정권을 잡는 것도 아니라 한 집안이 정권을 차지하고 좌지우지하는 세도 정치로 이어진다. 가 바로 이제 양난 이후 정치 운영의 변화, 큰 틀가
중요한 사건들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붕당 정치의 변제에서 비변사 강화. 우리 비변사 기억나나요? 처음에 이제 계약조라든지 삼포 개항을 통해서 일본 외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제한된 무역을 하는 것을 허락해줬죠. 하지만 이렇게 제한하고 단속하고 이런 것들에 불만을 품었던 일본인들이 고마운 줄도 모르고 우리는 삼포 외란이라든지 의묘외변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비변사가 요때 설치되게 되어지는데, 원래 이제 비변사는 본래 외국, 이제 일본 해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대규모로 쳐들어오기도 했지만, 일본의 외구나 이제 여진의 침입에 대비해서 만든 임시기구였어요. 임시기구고, 요 이제 국방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이제 해체됐다가 또 일 있으면 모였다가 하는 임시기구였는데, 삼포회란과 의묘외변, 특히 의묘외변을 거치면서 상설기구화, 늘 존재하는 상설기구화가 되어지는데, 그 이후에 임진왜란 그리고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이 비변사의 역할이 상당히 커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비변사 회의에는 여러 이제 정승들, 재상들도 들어가고, 여러 군사 관련된 병접방선의 여러 판사들도 들어가고, 주요한 위치의 수령들도 들어가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국가 난리인 상황, 임진왜란과 이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이 비변사 회의로 모인 김에 거기에 이제 중요한 인물이 어쨌든 다 와 있으니까 여러 다른 업무들을 처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른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이 비변사 원래 역할이 뛰어넘는 예를 들면 의정부나 육조가 해야 되는 일까지도 이 비변사에서 처리하기 시작하면서 역할이 점점 커지면서 조선시대 후기의 정치의 가장 핵심인 기구로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고위 관원들의 합의기구로 확대되어지고 비변사의 정치 기능이 아주 강화되게 되어지죠. 근데 이 비변사라는 것은 원래는 임시기구였잖아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정치 시스템을 만들고 구축할 때 의정부 그리고 육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졌는데, 이 비변사의 역할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의정부와 육조는 유명무실하게 되어지죠. 있으나 마나한 기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된 시스템이 아닌 게 기형적 구조죠. 기형적 구조라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일당 전제 한 붕당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세도정치 한 집안이 권력을 다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비변사만 장악하면은 국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변사가 강화되면서 조선시대 후기에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기구가 된다. 그리고 각 붕당이나 각 세도정치 가문도 이 비변사를 장악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붕당 정치의 변제 예성 논쟁입니다. 아까 나왔듯이 이제 현종 때입니다. 현종 때 있었던 일인데요. 현종은 어떻게 왕에 올랐을까요? 네. 현종은, 그쵸. 아버지 효종이 죽었기 때문에 왕에 올랐겠죠. 효종이 죽어서 왕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효종이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장례를 치를 때 입는 상복을 얼마나 입을 것인가를 두고선 서인과 남인의 의견이 갈리게 되어집니다. 이 논쟁을 몇 년 입을까, 얼마간 입을까라는 논쟁을 예성 논쟁이라고 하게 되는데, 물론 누가 이 상복을 입는 문제일까요? 현종이라고요? 현종 때니까? 아니죠. 현종은 고민할 게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입으면 됩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효종의 아들 현종 때지만 효종이 죽었잖아요. 효종의 엄마가 살아있었어요. 근데 물론 친엄마 아니죠. 새엄마. 인조가 세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이 인조의 비였던 대비, 이제 당시에는 대비죠. 대항 대비였던 그 자이대비, 조대비가 너무 이제 오래 살았던 거죠. 너무 오래 살았다기보다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인조한테 시집을 왔겠죠. 그러니까 이제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효종이 사망한 이후에 자이대비, 인조의 비였던, 그러니까 효종으로서는 족보상, 가족 관계상 어쨌든 엄마인 거죠. 새엄마지만 엄마인 거죠. 그래서 이 엄마인 자이대비가 몇 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되는가를 가지고선 서인과 남인의 의견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의 예성은 효종 사망 후 자이대비의 상복을 얼마나 입을 것인가 가지고 이제 1차 예송, 기의 예송이 벌어지게 됩니다. 서인은요 1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요. 남인은 3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서인은 1년, 남인은 3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거의 근거는 뭐냐? 원래 우리가 3년상 얘기를 하잖아요. 3년상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상 치르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3년을 입는 게 이제 기본이라 생각할 수가 많은 사람들이 할 텐데, 문제는 요때는 이제 조선시대 후기로 가면서 약간 자녀들이 균등하게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첫째 장자가 대접을 받던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서인들 같은 경우에는 효종이 몇째 아들이었어요. 첫째 아들이 소현세자가 죽었었죠. 그래서 둘째인 복림대군이 왕에 오르니 그 사람이 바로 효종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인 자의대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첫째인 소현세자가 죽었을 때 3년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인 효종이 죽었을 때는 둘째 아들의 기준해서 1년만 입으면 된다. 그러니까 효종은 첫째 아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남인은 3년을 주장하는 것은 그래 일반 사대부집 그냥 일반 양반집에서는 첫째 아들은 3년이 있고 둘째 아들 이하이는 1년 입으면 되지만 효종은 어쨌든 둘째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왕위에 올랐으니까 정통성을 가진 첫째 아들이나 다름없이 봐줘야 된다. 그러니까 왕실의 예법은 왕에 오르면은 정통성을 가진 거기 때문에 일반 양반집의 예법과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남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현종이 일단은 서인의 주장을 수용해줘요. 이제 뭐 예법 들고 나오기도 하고 성리학적인 얘기도 하고 또 경국대전 이런 것도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직은 현종이 왕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인이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서인의 말을 좀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자신의 이제 왕권이 확고히 자리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또 이제 15년 뒤에 효종 비, 당시 현종 때면은 이제 대비가 죽은 거겠죠. 근데 아직까지 이제 대왕 대비인 자의 대비가 아직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인 효종비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예복을 몇 년 입을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앞에 효종 때는요, 경국대전 이런 거 때 뭐 규정이 있었는데, 여기는 규정이 자세히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문제가 막 되는데, 서인은 9개월만 입으면 된다. 서인은 1년을 입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둘째 며느리냐, 첫째 며느리냐에 대한 문제인데, 요때는요, 현종이 남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남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건 남인의 손에 들어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남인의 입장이 반영되면서 권력이 누구한테 가게 되는 걸까요? 네, 서인에게서 남인에게로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또 조선시대는 무엇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까? 명분이라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이런 3년형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몇 년 입든지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정말 뭔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뀔 수 없는 뭔가 자신들의 기준이기도 하거니와 또 한편은 서인과 남인이 왕을 바라보는 가치관, 왕을 바라보는 시점, 관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인들은 왕의 예법이나 일반 사대부의 예법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왕도 둘째면은 그냥 둘째에 맞춰서 예법이 치러 1년만 해야 된다, 9개월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인들의 인간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왕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인조반정으로 왕을 바꿔친 경험도 있고 왕이나 우리나 차이가 있을 게 있어? 라고 하는 은근히 왕을 약간 깔보는 그런 시선이 들어있는 거고요. 남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왕인데 좀 특별하게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왕위에 오른 이상 첫째든 둘째든 첩의 아들이건 후궁의 아들이건 모술의 아들이건 간에 정통성을 가진 왕으로 인정해줘야 된다. 그래도 왕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시선이 깔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단에서 두 번째 예송인 갑인예송에서는 남인의 주장을 현종이 들어주면서 남인이 집권을 하면서 숙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숙종 때를 보게 되면은 이제 숙종하면 떠오르는 것은 환국이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숙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권력을 남인한테 줬다, 서인한테 줬다, 막 이렇게 바꾸면서 신하들이 왕의 눈치를 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왕의 눈치를 보면서 왕의 말을 잘 듣도록. 왜냐면 이제 조금씩 그 전까지는 붕당 정치라는 것 자체가 서인과 남인 이렇게 있으면 서로가 그래도 정치를 하는
파트너로서 유학자로서 서로 상대를 인정해주는 상호 공존, 상호 존중의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상호 존중의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 환국을 거치면서 이제 완전 서로 원수가 되어져 버립니다. 자, 볼까요? 그래서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크게 세 분의 황국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자, 경신왕국이 가장 큰 황국이었어요. 그래서 예송 논쟁 두 번째 예송에서 남인이 집권한 상태에서 이제 숙종이 왕에 올랐죠. 그래서 숙종이 뭔가 보니까 좀 남인들이 막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막 대표적인 유학 사건 이런 거 있죠. 당시에 막 왕의 그 천막 같은 것들을 남인들이 갖다 막 쓰고 막 이런 남인의 영수였던 인물이 막 갖다 쓰고 마음대로 갖다 쓰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뭔가 숙종의 입장에서는 뭔가 약간 좀 기고만장해진 남인들 좀 손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서인의 입장에서도 원래 우리가 인조반정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을 때 그냥 남인들 니네 우리가 꼽살이 껴줬는데 이렇게 좀 같이 데리고 챙겨줬는데 감히 니네가 우리 머리 위에 올라앉아? 그걸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좀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도 항상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 너네는 우리가 좀 껴줄 테니까 옆에 있어야 돼. 보조적인 역할이어야 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남인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서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되게 기분이 막 나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숙종이 왕에 오르고 이제 경신한국을 통해서 다시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되어집니다.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조금 바뀌게 되어져. 그 전까지는 서로 상호 인정했다라면 이제는 권력을 잡으면은 상대 붕당을 다 몰아내려고 그래서 막 집으로 막 사약을 배달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다 제거해버리고 아예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점점 각 붕당들은 서로 원수가 되어져 가기 시작하죠. 이제는 정치의 파트너, 선의의 경쟁자가 아니라 그냥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서인이 집권한 다음에 이게 남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선 노론과 소론, 강경파인 노론과 온건파인 소론으로 이제 서인이 나눠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자, 두 번째는 기사왕국입니다. 기사왕국 때는 다시 서인을 몰아내고 남인이 집권하게 되어집니다. 요때 서인의 정신적 지주였던 송자라고 불릴 정도로 성리학의 거두, 서인의 우두머리였던 최고 정신적 지주였던 송시열이 사약을 받고 죽게 되어져요. 칵 하고 죽습니다. 또 이제 이때가 이제 보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너무나도 자주 등장하는 바로 희빈 장씨. 희빈 장씨가 남인이랑 좀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희빈 장씨가 계속 이제 숙종한테 남인이 괜찮은 것 같아요. 남인 이렇게 해줘야죠 하면서 꼬드겼던 것 같아요. 꼬드겼어요. 그래가지고 남인이 집권, 숙종이 약간 여자들한테 휘둘렸어요. 반면에 이제 서인족과 좀 가까웠던 인현황후. 인현황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근데 이제 나중 되면은 희빈 장씨가 쫓겨나잖아요. 희빈 장씨가 결국에는 쫓겨나게 되어지면서 갑술왕국, 남인들도 같이 쫓겨나고 서인들이 집권하게 되는 갑술왕국이 일어나면서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인의 입장에서는 또 남인이 기사한국 때 남인한테 또 정권을 빼앗겼다가 다시 찾으니까 또 남인들을 막 핍박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면서 또 강경하게 핍박하자 막 이렇게 나눠지고 확실하게 노론과 소론으로 또 갈라지는 결과가 입장 차이가 이제 벌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죠. 자, 이러면서 이제 환국을 막 거치면서 이제 일당 전제와 그래도 인조반정 이후에는 서인이 정국을 주도하면서 남인이 참여한다라는 모습, 그래서 상호 공존의 모습을 보였지만 이젠 아니에요. 이젠 아니고 환국을 거치면서 이제는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상대 분당을 다 몰아내야 된다. 다 유배 보내고 다 죽여버리고 다 사약 줘버리는 그런 일당 전제와의 경향이 심화되어지고요. 집권하면은 비변사의 고위간직을 다 차지하고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3사도 변질되어져요. 3사의 변질. 원래 3사라는 게 어떠한 정치 체제입니까? 원래 3사, 홍문관, 사관원, 사원부, 옥당이라고 불릴 정도의 엘리트 코스였고 3사는 모든 양반들, 모든 사림들이 정말 꽃 중에 꽃, 관직의 꽃이다. 그리고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성리학적 기준에 맞춰서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신조에 맞춰서 왕 앞에서라도 내가 비록 이 말을 하고 왕에게 사약을 배달시켜 왕이 나에게 사약을 줄지언정
내 모가지가 잘릴지언정 이 말이 올바른 말이라면은 하고 죽겠다라고 했던 그런 강직했던 3사의 모습들 그 어디 간데 없어져 버리고 3사가 이제 오히려 상대 붕당 원래 3사 역할이 언론 역할이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신문기사들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누가 뭐 했다 비판 언론은 이렇게 비판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이 비판의 기능이 되게 순기능으로 작용하면 좋은데 이 비판의 기능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상대 붕당을 제거하는 데 쓰는 거죠. 상대 붕당을 비판하고 제거하고 이런 데 3사가 역할을 하면서 3사의 모습들에도 많은 변질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주제 양란이어 정치 운영의 변에서 첫 번째 주제 붕당 정치의 변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특히나 이제 현종 때 예속 논쟁을 통해서 서인에서 남인으로 권력이 바뀌어가는 과정을 봤고요. 그리고 이제 환국, 숙종 때 환국, 경신한국, 기사한국, 갑슬한국을 통해서 서로 권력을 주거니 받거니 해서 숙종은 왕권을 키우려고 했지만 실제로 왕권은 어느 정도 세진 측면도 있지만 나머지 신하들 사이에서는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붕당 정치가 변질되어 버리는 그러한 일당 전제화로 변질되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두 개, 그렇죠? 환국 그리고 예속 논쟁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